진실을 쫓던 발자국이 마침내 칼끝 위에서 서로를 향합니다. 혈사교가 내민 손, 유홀로에 거래되는 장부, 사라진 멸문 기록, 그리고 서로 다른 길을 택한 사형들이 달빛 비친 강가에서 검을 맞부딪히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호의 협과 의리를 지키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도시는 밤이 되어도 식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짐수레와 상인들로 가득 차 있던 길이 해가 지자 등불과 술기운으로 채워졌습니다. 연서우는 객잔 위층 창가에 앉아 골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낮에는 한 덩어리처럼 보이던 거리가 밤이 되자 결이 갈라져 보였습니다. 한밤에도 불을 끄지 않는 집, 사람들, 눈을 피해 일부러 등불을 낮춘 집, 발소리가 모였다가 방향을 바꾸는 골목이 따로 있었습니다. 낮 동안 그는 이 도시의 구조를 귀로 익혔습니다. 강을 따라 들어온 상단, 회맹 산하의 표소, 관문이 관리하는 창고, 삼교 계열 사당, 하오문의 지부, 이름이 붙은 집들 사이사이에 이름이 없는 집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유올루는 그 이름 없는 집들 사이 어딘가에 있다고 했습니다. 간판도, 정식 주소도 없이 오직 소문과 발자국으로만 드나드는 집이었습니다. 서우는 거리를 내려다보며 낮에 들은 말을 되짚었습니다. 유올루를 정면으로 찾는 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대신 밤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이 목소리를 낮추며 꺼내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지우고 싶어하는 자, 과거 기록을 없애고 싶은 자, 죄의 무게를 다른 이름 위에 올려놓고 싶은 자들, 그들의 입에서 유올루라는 말이 드물게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객잔 안, 진무겸은 마루 끝에 앉아 창을 옆에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거리를 돌아다녀야 했지만 그의 자세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서우는 그를 향해 잠시 나가 보겠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진무겸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을 손끝으로 한번 가볍게 만졌습니다. 동행의 발자국이 어느 방향으로 사라지는지만 귀로 확인했습니다. 밖 공기는 낮의 열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돌바닥은 아직 따뜻했고 사람들의 웃음과 술주정 소리가 뒤섞여 골목 사이를 떠돌았습니다. 서우는 가장 시끄러운 큰 길을 피해 일부러 어두우면서도 인파가 끊어지지 않는 골목을 골랐습니다. 싸구려 술집과 허름한 노래집, 작은 도박장이 붙어있는 줄기였습니다. 간판을 번쩍이며 손님을 부르는 집들이 있는가 하면 출입문만 겨우 드러낸 채 안쪽을 숨겨 둔 집들도 있었습니다. 끄는 걸음을 늦추지 않으면서 귀를 세웠습니다. 혈, 혼, 장부, 이름 같은 단어들을 찾아 귀 안에서 걸러냈습니다. 사천 독세가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유올루는 이름과 기록을 사고 파는 집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변에는 피 냄새와 독 냄새가 함께 섞여 있을 터였습니다. 조금 걷자 술집 안쪽에서 떠도는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내들이 탁자를 두드리며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가사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중간중간 귀에 익은 이름이 섞여 나왔습니다. 혈사교, 지하루, 유홀루. 이 도시에서는 그 세 이름이 한숨에 엮여 속삭여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겁을 팔려고 만든 노랫말일 수도 있었지만 소문은 대개 그런 자리에서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골목을 한번 꺾자 갑자기 소리가 얕아졌습니다. 앞에는 큰 상점, 뒤로 돌아가는 좁은 길이 하나 나 있었습니다. 등불이 제대로 닿지 않았고 사람들의 발자국도 다른 골목에 비해 적었습니다. 낮에 보았다면 아무 의미 없이 지나쳤을 길이었습니다. 밤에 보니 오히려 그 비어있음이 눈에 걸렸습니다. 서우가 그쪽으로 시선을 옮긴 순간 옆에서 발자국 하나가 다가와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체구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다가오는 소리가 이상하리만큼 가벼웠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기름과 피가 10개 섞인 냄새가 났습니다. 사내는 평범한 장사꾼처럼 보였습니다. 옷차림도 걸음도 허술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서우는 소매 안쪽에서 잠깐 번뜩이는 금속빛을 보았습니다. 팔목과 손가락의 각도, 발을 디디는 방식이 단순한 장정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기를 다루는 자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사내의 눈이 서우의 얼굴과 허리춤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옷자락 아래로 숨겨진 검집의 굴곡은 숨기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마치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의미를 짐작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서우는 먼저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이런 골목에서는 먼저 이름을 꺼내는 쪽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신 상대가 꺼내는 말에서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흘리는지 보기로 했습니다. 사내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이 도시에서 밤의 길을 찾는 사람은 새뿐이라며 마치 스스로에게 하는 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술 취한 농담처럼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우의 귀에는 정리된 문장처럼 들렸습니다. 술, 여인, 소문, 셋 중 하나. 사내의 시선이 다시 서우의 허리춤으로 내려갔습니다. 검을 숨기고 다니는 자가 찾는 것은 대개 마지막이었습니다. 골목 어딘가에서 웃음소리가 터졌다 사라졌습니다. 서우는 그 소리와 이 사내의 말 사이에서 간격을 잰 뒤 혼을 지우는 집이 있다고 들었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사천 독세가에서 들은 설명 그대로는 아니었지만 핵심만 골라 꺼낸 물음이었습니다. 사내의 눈이 그 말에 잠깐 멈췄습니다. 완전히 놀란 눈빛은 아니었으나 그 이름을 처음 듣는 사람의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사내는 웃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을 뿐인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장사꾼의 웃음에서 무언가를 흥정하려는 상인의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유올루라는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도시에서 혼과 이름, 기록을 다루는 집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주 일반적인 소문처럼 풀어놓았습니다. 누가 누구를 찾아오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여기까지 내려와 길을 묻는지 유올루를 알고 싶어하는 자와 그 집이 먼저 손을 내미는 자가 얼마나 다른지 그 말을 듣는 동안 서우는 자신이 이미 목표물을 향해 바짝 다가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내는 분명한 이름을 내지 않은 채 유올루 주변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꺼낸 한마디가 서우의 생각을 굳혔습니다. 사내는 청풍이라는 이름을 감추지 못하고 다니는 검이 있다던데. 하고 운을 떼었습니다. 그 순간 서우는 자신의 시선이 반사적으로 허리춤으로 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내는 그 작은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청풍이라는 글자를 문장 어디에 숨겨두었는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강호의 소문이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사내는 청풍 검문이 연맹회의장에 섰던 날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청풍산이 불탔다는 소문도 문주가 실종된 이야기 역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사건 이후 강과 도시를 떠다니는 이름들, 누가 어떤 장부에서 그 이름을 지우려 하고 누가 그 이름을 더 크게 적으려 하는지만 짧게 언급했습니다. 유올루와 혈사교, 회맹과 관문이 그 장부를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줄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 역시 암시만 했습니다. 끝내 사내는 나무패 하나를 꺼냈습니다. 검은 나무를 얇게 다듬어 만든 패였습니다. 앞면에는 아무 글씨도 새겨져 있지 않았고 뒷면 모서리 한쪽이 아주 미세하게 파여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져와 눈을 좁혀 보아야 겨우 문양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피를 뜻하는 혈과 혼을 뜻하는 혼을 겹쳐 넣은 자국처럼 보였습니다. 서우는 나무패를 손에 올려놓고 감촉을 살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손의 온도를 빠르게 빨아들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무의 결 사이로 손가락 열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이 패를 보여주면 열리는 문이 있다는 말. 두드리지 않아도 안에서 손잡이가 먼저 돌아간다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사내는 마지막에 혈사교를 언급했습니다. 피를 숭상하는 교가 이 도시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유올루와 어떤 방식으로 얽혀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피의 흐름을 추적하는데 능하고 장부 속 이름의 무게를 알고 있다는 정도만 말해 두었습니다. 굳이 더 말하지 않아도 서우는 그 뒷면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혈사교는 피를 통해 진실을 찾으려는 집단이 아니라 피를 통해 또 다른 힘을 얻는 집단이었습니다. 이 모든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서로 이름을 묻지도 문파를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짧은 문장들 사이로 서우는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또 한 번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멀리서만 바라보던 이름들, 혈사교와 유올루가 직접 손을 내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내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는 흔적은 남지 않았습니다. 술 냄새와 기름 냄새마저 금방 다른 냄새와 섞였습니다. 어둠은 원래 그랬습니다. 잠깐 열렸다 닫힌 문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문을 지나간 사람의 손과 눈, 발자국만 바뀔 뿐이었습니다. 연서우는 나무패를 품속 깊숙이 넣었습니다. 깨진 상자에서 얻은 제조사 보고, 추안, 사천 독세가에서 받아 온 사본과 함께 접어두었습니다. 종이와 나무가 한데 모였습니다. 글자와 문양이 같은 자리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객잔으로 돌아왔을 때 진무겸은 여전히 마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은 옆에 기대어 있었고 눈은 골목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우는 짧게 숨을 고르고 새로운 길표를 하나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진무겸은 굳이 무엇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길 위에서 함께 걷는 잣길이는 때로 말보다 발자국을 먼저 보는 법이었습니다. 그는 다만 값이 가벼운 길은 없다는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그 말은 경고라기보다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혈사교가 내민 손이 도움인지 함정인지 아직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이 밤 이후로 강호의 지도에서 자신이 밟고 있는 길은 조금 더 어두운 곳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 정파와 사파, 관가와 회맹의 경계 사이, 피와 문서와 혼이 얽힌 골목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등잔불이 조용히 일렁였습니다. 창밖 골목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그 어둠은 더 이상 단순한 빈틈이 아니었습니다. 문 하나가 그 안쪽 어딘가에서 천천히 손잡이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연서우는 그 문 앞에 서서 언젠가 사부가 남긴 말을 떠올렸습니다. 검은 먼저 자신을 뺀다. 문을 열기 전에 먼저 자신의 발걸음이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혈사교가 손을 내민 밤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소란스러운 술집과 노랫소리 뒤편에서 지도에 새로운 선 하나가 보이지 않게 그어지고 있었습니다. 유올루를 찾아가는 밤은 별다른 전조 없이 왔습니다. 도시의 소란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고 강물은 여느 때처럼 어둠 속을 흘렀습니다. 객잔 위층 창으로 내려다본 골목에는 술에 취한 웃음과 비파 소리가 번갈아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연서우의 손 안에는 어제와 다른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혈과 혼을 겹쳐 새긴 작은 나무패. 혈사교가 내민 손의 형상이었습니다. 진무겸은 창가에서 골목을 내려다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시선이 서우의 품가로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도 두 사람 모두 오늘 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서우가 안에서 오래 머무를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입을 열자 진무겸은 밖에서 길을 지키겠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역할이 정해졌습니다. 한 사람은 문 안으로, 한 사람은 문 밖을 막기로. 표사는 늘 그랬습니다. 누구든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으면 밖에 서서 돌아올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골목으로 내려가자 밤 공기가 다가왔습니다. 낮 동안 덮여진 돌바닥의 열기가 아직 남아 있었고 술집마다 걸린 등불에서 희미한 기름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우는 큰 길을 벗어나 어제 살펴두었던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큰 상점, 뒤로 돌아가는 좁은 길, 등불도 간판도 제대로 닿지 않는 곳, 사람들의 발자국이 조금 덜한 자리가 오히려 눈에 띄었습니다. 진무겸은 골목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창을 벽에 기대어 둔 채 손끝만으로 창자루를 살짝 붙잡았습니다. 서우가 뒤를 돌아보자 그는 길을 잊지 말라는 짧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말 속에는 여러 뜻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이 골목 안에서 잃지 말아야 할 길은 단지 돌아오는 길뿐이 아니었습니다. 검을 쥔 자로서의 길, 자신이 찾으려는 진실의 방향도 함께였습니다. 연서우는 골목 안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바닥에 고였다가 곧 사라졌습니다. 골목 끝에는 아무 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낡은 벽과 낮은 담장, 오래된 항아리 몇 개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혈사교의 장기가 말했던 대로라면 문은 찾는 쪽이 아니라 열어주는 쪽의 것이었습니다. 나무패를 꺼낼 차례였습니다. 그는 골목 한가운데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손 안에 나무패를 꺼내어 가만히 쥐었습니다. 특별한 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폐는 그저 평범한 나무 조각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 골목 끝 어딘가에서 부드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나무가 삐걱이는 소리, 닫힌 문이 안에서 열릴 때 나는 소리였습니다. 없던 문이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벽으로만 보이던 곳에 이제야 문이라는 형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나무판과 쇠못, 그 위에 아무 글씨도 새겨지지 않은 문틀, 빛도 장식도 없었지만 문은 분명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문은 안쪽에서 먼저 열렸습니다. 틈 사이로 희미한 등불이 새어나왔습니다. 얼굴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높이에서 패를 가진 손만 들어오라는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우는 말없이 나무 패를 들어 올렸습니다. 문틈 사이에서 누군가 패의 모양을 확인했습니다. 이내 문이 조금 더 열렸습니다. 안쪽에는 좁은 복도와 작은 등잔빛이 보였습니다. 연서우는 마지막으로 골목을 돌아보았습니다. 입구 쪽 어둠 속 어딘가에 진무겸의 기척이 서 있었습니다. 그 위치를 기억한 뒤 그는 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유올로의 내부는 겉에서 상상하던 것과 달랐습니다. 호화로운 장식도 사치스러운 비단도 없었습니다. 대신 공기는 조용했고 잉크와 마른 종이 냄새가 은근히 배어 있었습니다. 창문은 보이지 않았고 벽을 따라 등을 걸어둔 등잔 몇 개만이 빛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각 등잔 아래에는 서랍장과 책장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이와 성별을 가늠하기 어려운 얼굴. 표정은 최대한 비어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평범했습니다. 다만 허리춤에 단단한 매듭이 하나 묶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집 사람임을 보여주는 표시인 듯했습니다. 그는 유올로는 질문보다 대답을 먼저 쓰는 곳이라며 무엇을 팔고 사려는지는 나중에 묻더라도 이 손이 누구인지부터 적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서우는 그 말의 품속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조사 보고 초안의 조각, 독세가의 사본, 낙수표국 장부의 기억, 지금까지 모아온 모든 조각이 이 집에서 새로운 줄을 만들어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까지 와서 발걸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청풍이라는 두 글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유올루가 이미 알고 있는 이름을 숨길 이유는 없었습니다. 기록을 맡은 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정이 섞이지 않은 눈빛이 서우의 얼굴을 한번 훑었다가 손으로 옆 선반 위에 놓인 얇은 장부를 집었습니다. 장부는 작고 두꺼웠습니다. 표지에는 아무 글씨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서리 안쪽에 작은 점 몇 개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 집만이 아는 표기법일터였습니다. 그는 이곳에서는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며 어떤 밤에 어떤 패를 들고 어떤 질문을 가지고 왔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장부 한 페이지 위에 얇은 붓을 대고 몇 줄을 적었습니다. 날짜와 시간, 나무패의 문양, 청풍이라는 두 글자를 간단히 기호로 바꿔 적는 손놀림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그 위에 짧게 덧붙여진 문장은 이랬습니다. 멸문에 관한 질문을 가진 손, 혈사교를 경유하여 입문. 붓끝이 종이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선명했습니다. 그 순간 연서우는 자신이 유올로의 기록 속에 하나의 줄로 들어갔음을 실감했습니다. 지금 이 집에서 무엇을 얻더라도 그 대가로 남겨지는 기록은 지워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사거나 판다는 것은 결국 이름을 이 집 장부 위에 올린다는 뜻이었습니다. 기록을 마친 자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대신 다른 책을 꺼냈습니다. 조금 더 크고 두께가 두꺼운 장부였습니다. 표지에는 역시 아무 글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서리에 박힌 못의 위치와 수가 조금 달랐습니다. 이 집에서는 장부의 종류를 글자가 아니라 형태로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10년 전 멸문을 묻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그 사건을 둘러싼 이름들이 여러 장부에 나뉘어 있어 무엇을 얼마나 보려 하는지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올로에서 말하는 값이 은전이나 금전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을 연서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돈보다 이름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곳이었습니다. 이름과 기록, 비밀과 빛, 그것들이 이곳에서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물건이었습니다. 멸문날 독을 주문한 손과 그 독을 통과시킨 집의 이름,
그리고 그 밤, 칼을 뽑지 않은 자들의 자리까지. 서훈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록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눈빛이 서후의 얼굴과 허리춤, 손 안에 나무패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는 한숨을 깊게 내쉬지도 웃음으로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실무자의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독의 길을 따라온 발걸음이라면 이미 절반은 알고 있을 것이라며 독세가의 장부도 보고 왔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천에서 받아온 사본이 떠올랐습니다. 유올루를 통해 나간 독 처방, 주문자의 이름, 청풍이 보증했다는 메모. 그 장부 한 줄 때문에 이 골짜기까지 왔던 길이 머릿속에서 다시 겹쳤습니다. 기록자는 등 뒤로 손을 뻗어 벽에 걸린 작은 종을 울렸다. 맑은 소리가 한 번 울렸다 사라졌습니다. 잠시 뒤 복도 다른 쪽에서 발자국이 들려왔습니다. 누군가가 장부 몇 권을 안고 들어왔습니다. 그 책들은 겉모양은 비슷했지만 종이의 질과 가장자리에 남은 손때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기록자는 이 집에 세 종류의 기록이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 쓰인 진실, 팔리고 수정된 진실, 누군가의 부탁으로 지워진 진실. 그러면서 처음 쓰인 장부는 뼈대이고 지워진 기록은 피와 같아 쉽게 내어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장부들을 탁자 위에 차례대로 올려놓았습니다. 가장 오래된 책, 여러 번 손을 탄 책, 그리고 비교적 깨끗한 책. 유올루는 한 사건을 세 겹의 기록으로 나누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님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둘째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서우는 둘째 장부의 표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팔리고 수정된 진실, 누군가의 돈과 이름, 두려움과 욕심이 섞여 다시 쓰인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처음 쓰인 진실의 자취가 완전히 사라졌을 리는 없었습니다. 지워진 글자 사이에 남은 먹물 얼룩과 문장 사이 빈칸의 어색한 간격이 그 흔적일 터였습니다. 장부가 펼쳐졌습니다. 종이 위에는 정갈한 글씨로 사건과 날짜, 관련된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10년 전 어느 날, 특정 문파가 멸문을 당했다는 사실이 한 줄로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관문과 회맹, 표국과 독세가, 몇몇 세가와 교단의 이름이 각각 다른 위치에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이름 옆에는 작은 기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주도, 협력, 묵인, 보증 같은 뜻을 가진 표시들이었습니다. 연서후의 눈은 자연스레 청풍건문이 적힌 줄을 찾았습니다. 그 줄에는 보증과 방관이라는 두 기호가 나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칼을 뽑지 않은 자리, 회의에서 도장을 찍은 손의 역할이 그렇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청풍산에서 들었던 사부의 말이 머릿속에 다시 울렸습니다. 검을 뽑지 않은 죄, 그로 인해 하나의 문파가 사라졌다는 사실. 다른 줄에는 오늘 처음 보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세가의 장로, 관가의 관리, 삼교 산하의 한 지부. 그 중 몇 이름 옆에는 기호 대신 빈칸이 있었습니다. 마치 일부러 비워둔 것처럼. 유올루는 그 빈칸이 돈을 낼 자리를 위해 마련된 것인지 아니면 이미 지워진 이름의 자리인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장부 한켠에는 작은 주석이 붙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누군가의 의뢰로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특정 세가의 관여 정도가 낮춰지고 회맹한 인물의 이름이 다른 위치로 옮겨졌다는 것. 그 대가로 어느 상단이 대규모 자금 이동을 맡았다는 메모까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이 돈과 함께 어느 줄로 옮겨 다녔는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연서우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눈앞의 장부는 단순히 과거를 적어둔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쓰인 진실이 여러 번에 걸쳐 다시 흥정되고 줄이 바뀌고 이름이 지워진 흔적이었습니다. 이 집은 단지 정보를 파는 곳이 아니라 강호의 역사를 다시 쓰는 장부를 쥐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기록자는 더 깊은 줄을 보려면 값이 더 필요하다며 지워진 이름을 다시 읽고 싶다면 장부의 문장을 여는 열쇠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손을 올린 곳에는 세 번째 장부가 있었습니다. 비교적 깨끗한 표지. 그러나 모서리에는 작은 칼자국이 여러 개 나 있었습니다. 지워진 진실들을 따로 모아둔 책. 거기에 적힌 글자를 읽는 순간 누군가의 삶과 죽음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유올루는 그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연서우는 세 번째 장부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속 종이를 떠올렸습니다. 제조사 보고 초안의 조각. 그 종이를 이 자리 위에 올려놓으면 유올루는 무엇을 내놓을까? 10년 전 멸문에 대한 다른 보고서. 회맹회의에서 오르고 내린 이름들. 청풍검문이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진실을 꺼내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종이가 유올루의 장부 한 페이지를 채워버릴지도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강우 어느 곳에서도 완전히 손에 넣지 못한 제조사 기록의 조각이 이 집에서 새로운 가격표를 달고 오르내리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진실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기록자는 서우의 망설임을 읽었습니다. 그는 굳이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부를 천천히 덮으며 유올루가 진실을 파는 집이지만 손님의 진실을 먼저 빼앗지는 않는다며 무엇을 올리고 가져갈지는 항상 손님의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이 집의 오랜 습관이 스며 있었습니다. 유올루는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칼을 든 자들이 서로를 베는 장면을 기록할 뿐이었습니다. 그 기록을 가지고 흥정할 뿐이었습니다. 연서우는 손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품속 종이의 감촉이 손끝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아직은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첫 발걸음부터 모든 것을 맡기기에는 이 집의 장부가 너무 낯설고 무거웠습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것만 가져가고 나머지 국악은 스스로 이어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 멸문에 쓰인 독과 오늘 청풍산에 쓰인 독이 같은 줄 위에 적혀 있습니까? 그는 장부에서 눈을 떼며 물었습니다. 기록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완전히 숨기려는 사람의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된 답을 골라내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독의 이름은 다르지만 주문자의 줄은 겹쳐 있다며 같은 손이 같은 집을 통해 독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한마디로도 충분했습니다. 10년 전 멸문과 오늘의 독살이 유올루의 장부 위에서 같은 줄로 이어져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관문과 회맹, 어느 세가와 교단 사이에서 움직인 손이 아직 살아있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청풍검문은 그 사이에서 검을 뽑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유올루는 그 이상의 이름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줄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어느 문파와 어느 교단이 더 얽혀 있는지 알려면 다른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 값은 오늘 이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서우는 장부들이 다시 서랍 안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종이와 먹물, 기호와 이름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번 기록된 진실은 이 집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줄로 옮겨질 뿐이었습니다. 문을 나설 때 기록자는 지도는 밖에서 그리는 것이 좋다며 이 집 안에서 그린 지도는 언제나 이 집의 것이 된다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은 유올루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집은 길을 알려주되 길 위를 걸어가는 자의 발걸음까지 가져가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 발걸음이 남긴 자국을 장부 위에 기록했습니다. 언젠가 또 다른 손님이 그 자국을 사가도록. 연서우는 다시 어둠 속 골목으로 나섰습니다. 문은 뒤에서 소리 없이 닫혔습니다. 잠시 뒤 다시 벽으로 돌아간 듯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골목 입구 근처에서 진무겸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창을 벽에서 떼어 어깨에 걸치며 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살아서 나왔군 하고 짧게 물었습니다. 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올루는 칼을 들지 않았지만 장부 위에 이름을 올리는 것 자체가 하나의 결투였습니다. 오늘 그는 그 결투에서 반걸음만 나아갔습니다. 멸문과 독, 주문자의 줄이 겹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 그것이면 지금은 충분했습니다. 도시의 밤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술집과 노래집의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서우의 귀에는 다른 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 붓이 스치는 소리, 장부가 덮이는 소리, 지워지고 옮겨지는 이름들의 작은 울림. 그 소리들이 그의 검끝에 새로운 무게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강우의 지도는 이제 다시 한번 수정되어야 했습니다. 독의 길과 문서의 길, 혈사교와 유올루, 관문과 회맹, 그리고
총풍 검문이 서 있는 자리까지. 연서우는 그 지도를 밖에서 자신만의 종이 위에 다시 그리기로 했습니다. 유올루는 그가 모르는 줄들을 더 많이 알고 있었지만 검로는 결국 스스로 걸어가며 그려야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유올루를 다녀온 다음 날 아침, 도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소란스러웠습니다. 강물 위에는 짐을 실은 배가 오르내렸고 거리에는 장사꾼과 나룻꾼, 관청으로 향하는 심부름꾼들이 뒤섞여 움직였습니다. 밤새 붓과 장부가 들춰진 유올루의 방은 이 아침 어디에서도 티를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연서우는 객잔 마루에 앉아 손에 쥔 차를 오래 식혀두었습니다. 입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머릿속에서는 유올루에서 본 장부의 문장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멸문, 보증과 방관이라는 작은 기호, 독의 이름이 달라도 주문자의 줄이 겹쳐 있다는 말. 유올루가 보여준 것은 수정된 진실뿐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결론을 하나로 좁혔습니다. 장부를 더 들여다보기 전에 강호가 공문이라 부르는 기록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멸문을 허락한 문서, 그 뒤에 붙은 제조사 보고, 회맹과 관문이 찍은 도장, 유올루가 둘째 장부라 부른 것과 얼마나 어긋나는지 보아야 했습니다. 진무겸은 서우의 얼굴을 한번 보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낙수표국의 이름이 찍힌 간단한 소개장을 하나 꺼내 건넸습니다. 관문과 회맹의 문서고는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었고 길 위에서 피를 흘린 표행의 보고라는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공문을 찾으려면 적어도 공적인 얼굴은 있어야 한다는 한마디를 남기고 객잔에 남았습니다. 오늘은 창 대신 글씨가 앞에 서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관문의 기록각은 도시 한복판, 다른 관청들보다 조금 뒤쪽으로 물러난 자리에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수수했습니다. 낮은 담장과 투박한 기와 지붕, 출입문 옆에는 작은 목패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물록대라는 글자가 낡은 칠 사이로 간신히 보였습니다. 강호의 이름과 피를 종이로 묶어두는 곳, 싸움터의 함성 대신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나는 자리였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서자 서늘한 공기가 맞이했습니다. 두꺼운 벽과 책장 사이를 지나온 바람이었습니다. 안쪽에는 높고 긴 책장들이 빽빽이 서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낮은 탁자와 서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은 붓과 도장을 번갈아 움직였고 눈은 종이 위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우는 낙수표국의 소개장을 내밀며 얼마 전 표행 중 습격을 받은 사건에 관련된 공문을 확인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낙수표국의 이름과 피 냄새가 섞인 보고가 적힌 종이는 이곳에서도 어느 정도 무게를 갖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소개장을 흘끗 보고는 표행 관련 문서실이라는 글자가 적힌 복도 쪽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표행 관련 기록이 적힌 선반에서 서우는 먼저 명분이 되는 사건을 찾았습니다. 최근 낙수표국 표행대가 습격을 당했다는 보고는 이미 얇은 공문 한 장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길 위에서 깨진 상자, 파기된 문서, 봉인 회수가 검토 중이라는 문장, 글로 옮긴 피와 진흙이었습니다. 그는 그 종이를 천천히 접어 다시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진짜 찾으려던 것은 그 옆 선반이었습니다. 오래전 기록들을 모아둔 칸, 연호와 사건명을 기준으로 묶어둔 책 등 사이를 손가락이 훑었습니다. 10년 전 멸문, 유올루에서 본 장부에 적힌 날짜와 비슷한 연도를 떠올리며 서우는 책 등의 작은 글씨를 더듬었습니다. 한참을 훑다가 그는 이상한 빈틈을 발견했습니다. 연달아 붙어 있어야 할 번호 사이에 하나의 번호가 건너뛰어 있었습니다. 서류 묶음 사이에도 종이 한 뼘 정도의 허공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분명 무언가가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먼지의 모양이 그랬습니다. 다른 권들 위에는 고르게 내려앉은 먼지가, 그 칸만 유난히 깔끔했습니다. 최근에 누군가가 그곳에서 무언가를 꺼내갔다는 뜻이었습니다. 선반 옆에는 두꺼운 장부 하나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기록각에 보관된 공문의 목록을 정리한 책이었습니다. 서우는 장부를 펼쳐 빈 칸에 해당하는 번호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눈에 익은 단어들이 줄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멸문, 회맹의 허가, 관문의 집행, 특정 문파의 명칭. 유올루 장부에서 검은 먹으로 눌러 쓰여 있던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끝,
비고란에는 딱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전권 상부 회수, 열람 불가. 그 아래 다른 잉크색으로 작게 글자가 더 붙어 있었습니다. 제조사 관련 문서 일체 포함. 누군가가 나중에 덧붙인 문장 같았습니다. 즉, 이 기록각에는 멸문을 허락한 정식 문서뿐 아니라 나중에 뒤늦게 작성된 제조사 보고까지 한꺼번에 올라왔다가 어느 날 한 번에 사라졌다는 뜻이었습니다. 남은 것은 목록 위 짧은 메모뿐. 몸통은 없고 껍데기만 남은 셈이었습니다. 서우는 손가락으로 그 줄을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종이 위에 남은 먹의 감촉이 이상하게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상부라면 회맹의 특정 자리나 관문에서도 손꼽히는 몇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멸문 기록과 제조사 기록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더 이상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장부 옆 장에는 열람 기록이라는 제목의 얇은 책이 따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각 공문이 누구의 손에 언제 열람되었는지 적어두는 장부였습니다. 서우는 조심스레 그 책도 펼쳤습니다. 10년 전 멸문 관련 번호를 찾아 들어가자 빈칸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사건들 옆에는 날짜와 이름, 직책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문제의 사건 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열람하지 않았다는 뜻일까?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지워둔 것일까? 그는 종이를 눈높이까지 들어 햇빛을 등지고 비춰보았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글씨가 있었다가 지워진 흔적이 보였습니다. 미세하게 눌린 자국, 먹이 번져 사라진 자리. 정확한 이름은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지만 두 글자의 길이와 배열만큼은 어렴풋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우는 그 모양이 관문이나 회맹이 아닌 듯하다고 느꼈습니다. 대신 조금 더 긴 이름, 성과 이름이 함께 적히는 형식이었습니다. 잠시 자리를 옮겨 다시 살폈을 때 지워진 자국 사이에서 청이라는 획 배치가 환하게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 순간 머릿속에서는 총풍이라는 두 글자가 먼저 부상했습니다. 열람 장부 아래쪽에는 더 최근 날짜의 작은 메모가 하나 더 붙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제조사 기록이 추가로 접수되었다는 표시였습니다. 접수 담당자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고 비고란에는 짧은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상부 지시로 봉인, 열람 이력, 별도 관리. 그 별도라는 단어가 특히 눈에 걸렸습니다. 별도 관리라는 말은 이 책 안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적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그 기록을 찾았는지 이곳 서리도 모르는 자리에서 따로 장부가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공식 기록의 그림자 위에 또 다른 그림자가 덮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뒤에서 서리의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서우가 열람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보고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는 너무 오래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며 저 장부는 숫자 맞춰보는 용도일 뿐이고 어차피 볼 수 없는 기록은 보지 않는 게 속 편하다며 주의를 주었습니다. 서우는 장부를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서리의 어투는 무심했지만 손끝에는 약간의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기록각에서조차 건드리기 싫어하는 줄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멸문, 제조사, 상부, 회수. 몇 개의 단어만으로도 이곳 사람들이 어느 선을 넘기 싫어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서리가 10년 전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냐며 한 번 더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요즘 간혹 묻는 이들이 있긴 하지만 정작 기록이 저 모양이라 남은 목록만 본다며 누구에게 허락받아 갔는지까지 알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이 이상 끌어내려 하면 오히려 문이 닫힐 터였습니다. 서우는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 뒤 선반을 정리하는 척 손을 한 번 더 움직였습니다. 멸문 사건이 있던 자리의 빈틈, 주변을 손바닥으로 슬쩍 쓸어보았습니다. 먼지 사이로 작은 선 하나가 손바닥에 와 닿았습니다. 책등이 긁힌 자국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오래전, 혹은 얼마 전, 이 자리에서 책을 3개 잡아당긴 흔적이었습니다. 그 손이 누구의 것이든 멸문 기록의 마지막 행방을 알고 있을 터였습니다. 유올루의 장부와 이 기록각의 빈칸, 사천 독세가의 장부와 낙수표국 문서, 모두 같은 한 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종이 위에 묶으려 했고 다른 누군가는 그 종이 자체를 사라지게 했습니다. 기록각을 나올 때 바깥 공기는
유난히 밝게 느껴졌습니다. 햇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서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머릿속에서 방금 본 장면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멸문 관련 공문은 번호만 남고 내용은 회수. 제조사 보고는 봉인 후 별도 관리. 열람 장부에 지워진 이름. 상부 지시라는 문장. 공적인 기록조차 이 정도라면 10년 전 실제 밤이 어땠을지는 더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객잔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낙수표국 사건의 공문 한 장을 품 안에 넣어왔습니다. 표행 중 습격, 파기된 문서, 회수된 봉인, 멸문과 독, 제조사가 모두 한 문장 안에 다시 모여 있었습니다. 유올루의 장부에서 본 수정된 진실과 물록대의 빈칸이 서로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진무겸은 마루에 앉아 창을 갈고 있었습니다. 서우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자 그는 창을 옆으로 눕히고 서후의 얼굴을 한번 살폈습니다. 눈 아래 그늘이 조금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길은 있었느냐고 묻자 서우는 길은 있었는데 누군가가 지도를 찢어버린 셈이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곧 오늘 본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멸문 기록은 상부에서 가져갔고 제조사 기록은 별도 장부로 숨겨졌습니다. 남은 것은 빈 번호와 지워진 이름, 간단한 메모뿐이었습니다. 강우의 가장 큰 칼날이 휘둘러진 밤을 기록한 문서들이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서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종이는 찢어도 먹물은 어딘가에 남는다는 것을. 유올루의 둘째 장부, 독세가의 오래된 장부, 낙수표국의 피 얼룩 장부, 그리고 오늘 본 목록의 자투리. 여러 곳에 흩어진 먹물 자국을 하나씩 이어붙이면 사라진 기록의 윤곽은 언젠가 다시 드러날 것입니다. 문제는 그때 그 기록 앞에 서 있는 자가 누구냐는 것이었습니다. 멸문을 허락한 손, 독을 주문한 손, 검을 뽑지 않은 손, 그리고 지금 진실을 찾으려 하는 손. 내 손이 한 장의 종이 위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줄을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연서우는 품속 종이들을 한 번 더 눌러쥐었습니다. 사라진 멸문 기록을 찾는 일은 단순한 추적이 아니었습니다. 강호가 스스로 지워 버린 역사와 맞서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 앞에서 검을 어떻게 쥐어야 할지 아직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이 길의 끝에서 누군가의 신념과 반드시 부딪힐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신념은 단지 칼끝으로만 겨루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 그 생각을 품은 채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유올루의 먹냄새와 물록대의 먼지 냄새, 사천 골짜기의 독 냄새와 청풍산의 재 냄새가 한데 섞여 떠올랐습니다. 사라진 기록은 아직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냄새와 빈칸, 지워진 이름이 먼저 말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기록각을 다녀온 뒤 이틀 동안 연서우는 일부러 아무것도 더 찾지 않았습니다. 유올루의 장부와 관문의 빈칸이 머릿속에서 계속 맞부딪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줄을 한꺼번에 쫓으면 가장 중요한 매듭을 놓치기 쉽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회맹분소 마당에서는 매일같이 검을 휘두르는 무인들이 줄을 섰고 관문 앞 계단에서는 장부를 든 관리들이 오르내렸습니다. 강가에서는 표국의 깃발이 바람을 타고 밤이면 혈사교라는 이름을 이용해 겁을 파는 노랫소리가 술집마다 흘렀습니다. 소문은 갈수록 커져가는데 정작 멸문과 제조사를 적은 글자들은 종이에서 하나씩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진무겸이 객잔 마루의 서후 앞에 얇은 종이 한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전날 밤 낙수표국에서 올라온 서찰이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회맹분소에서 최근 멸문과 유사한 사건을 검토하는 모임을 연다는 것. 그 자리를 준비하는 이들 가운데 청풍검문 출신이 있다는 것. 종이 위에 몇 줄뿐인 문장이었지만 서후의 가슴을 짓누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청풍이라는 글자와 멸문, 회맹이라는 이름이 한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약간 막혔습니다. 청풍검문 출신이라면 10년 전 함께 사부 곁을 지키던 사형제 가운데 한 사람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흩어졌던 발자국이 이 도시에서 다시 겹쳐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진무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종이를 접어 품에 넣는 서우의 손놀림만 보고
그가 어느 길을 선택할지 이미 짐작한 듯했습니다. 회맹분소는 도시 서쪽 낮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성벽 안쪽 넓은 마당과 연무장이 이어져 있었고 건물마다 회맹의 문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관문에 비해 장식은 적었지만 사람들의 발걸음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곳은 강호의 검들이 공적인 이름을 달고 움직이는 자리였습니다. 정문 앞에서 진무겸이 서우의 어깨를 한번 가볍게 쳤습니다. 정문으로 곧장 들어가는 대신 서우는 연무장 쪽으로 난 작은 문을 골랐습니다. 손님이 아닌 검을 이한 출입구였습니다. 문을 지나자마자 공기를 가르는 검격이 귀를 때렸습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검을 휘두르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한 검문은 유난히 귀에 익었습니다. 청풍검문의 기본 검법은 칼끝이 곧게 나아가기 전에 한번 부드럽게 돌아들어 상대의 중심을 읽습니다. 그 습관은 다른 검법을 덮어 씌워도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서우는 귀로 그 곡선을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연무장 중앙에는 회맹 표식을 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허리는 곧고 검을 쥔 손목은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했습니다. 그 뒤에서 젊은 무사들이 그의 동작을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검을 휘두를 때마다 다른 검끝들이 반박자 늑개 같은 궤적을 그렸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남자의 옆얼굴이 보였습니다. 이마 옆에 옅게 남은 흉터, 칼을 쥐지 않은 손에 굳은 살, 미간이 조금 모인 표정. 청풍산에서 수없이 보아 온 얼굴이었습니다. 청풍검문의 둘째 사형, 강진우였습니다. 사형제 가운데 가장 먼저 절정에 올라섰고 가장 먼저 강호의 이름을 알린 사람. 10년 전 멸문의 밤, 회맹을 설득하러 간다며 산을 떠났다가 소식이 끊어진 이가 지금은 회맹 분소의 지도검으로 서 있는 셈이었습니다. 연무를 마친 강진우가 검을 거두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시선이 연무장 가장자리의 나직은 얼굴에서 멈췄습니다. 한순간 둘 사이에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검끝이 아닌 눈빛이 먼저 부딪혔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이름은 먼저 떠올랐습니다. 둘째 사형의 입술이 연서우라는 이름을 조심스럽게 굴렸습니다. 서우는 고개를 깊이 숙여 예를 갖췄습니다. 청풍산에서 입버릇처럼 부르던 호칭이 가슴 안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주위에 있던 무사들은 눈치를 보다가 조금씩 물러났습니다. 강진우는 손짓으로 그들을 완전히 내보냈습니다. 잠시 뒤 연무장 모래 위에는 두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회맹의 하늘 아래 멸문당한 문파의 제자 둘이 서로를 마주 보고 서 있었습니다. 연서후의 머릿속에는 10년 전 밤이 떠올랐습니다. 붉게 물든 청풍산, 불길 너머 사부의 실루엣,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제자들의 손, 그리고 그 자리에 없었던 둘째 사형. 그는 결국 가장 먼저 그 이야기를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멸문의 밤, 강진우는 어디에 서 있었는가? 대답은 길지 않았습니다. 둘째 사형은 자신이 회맹 회의장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멸문을 허락한 문서가 오르내리는 자리, 사부의 이름이 도마에 오르는 순간을 눈앞에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도장을 찍을 권한은 없었지만 여러 개의 도장이 찍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았다고도 했습니다. 연서우의 속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10년 전 청풍산에서 사부가 말해준 이야기와 유올루, 장부에 적힌 기호들이 머릿속에서 한자리에 겹쳐졌습니다. 보증과 방관이라는 표시, 칼을 뽑지 않은 자리, 도장을 찍는 손들. 둘째 사형은 그 모든 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셈이었습니다. 강진우는 그날 이후 이 분소에 남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멸문을 허락한 자리가 어디인지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언젠가 같은 문서가 다시 올라올 때 이번에는 다른 말을 할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랑과 연무장, 장부와 회의장 사이를 오가며 그는 회맹의 검으로 강호의 균형을 지키겠다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서우는 그 길이 어떤 것인지 유올루와 물록대를 통해 이미 조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회맹 안에서 문장을 고치는 길은 있으나 모든 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멸문 기록과 제조사 보고가 상부 회수, 별도 관리로 사라져 버린 것처럼 어떤 줄은 애초에 그에게도 닿지 않는 높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서우는 자신이 본 것을 전했습니다.
관문에 물록돼 멸문 공문과 제조사 보고가 모두 회수라는 한 줄만 남기고 비어 있다는 사실. 열람 장부에는 지워진 이름만 10개 남아 있다는 사실. 10년 전 밤을 적은 기록의 몸통이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것. 그 말을 들은 강진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회맹 안에서 나름대로 제조사의 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 이후로 아무 소식도 없어진 이유를 지금에서야 이해하는 듯했습니다. 회의장 아래로 내려오는 문서들이 언젠가부터 자취를 감춘 까닭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둘째 사형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분소 위로 흘러가는 햇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10년 전 등불로만 밝히던 회의장의 어두운 천장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고 이제 남은 길을 가늠해보는 듯했습니다. 연서후의 길은 이미 정해지고 있었습니다. 유올루와 독세가, 낙수표국과 혈사교, 장부와 독, 피와 빈칸을 따라 밖에서 사라진 기록을 다시 이어붙이는 일. 회맹의 회의장 안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줄들을 찾아 길 위에서 확인하는 일. 둘째 사형이 안에서 관문과 회맹의 문장을 바꾸려 한다면 그는 밖에서 지워진 글자를 되살리려는 셈이었습니다. 둘 사이의 차이가 비로소 분명해졌습니다. 한 사람은 안에서 움직이고 한 사람은 밖에서 움직입니다. 목적은 비슷해 보이지만 검을 겨누어야 할 방향도 감당해야 할 피의 무게도 다를 것입니다. 강진우는 그 차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회맹의 깃발 아래 선 사람으로서 밖에서 칼을 들겠다고 나서는 동문이 어떤 위험에 부딪히게 될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관문과 세가, 교단과 사교, 하오류까지 각자가 자기 진실을 지키려 할 때 밖에서 진실을 추적하는 검은 가장 먼저 걸림돌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서우의 눈빛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지워져 온 멸문의 줄을 다시 쓰지 못하면 청풍이라는 이름은 끝내 타인의 기록 속에서만 소비될 것입니다. 그는 사부가 남긴 검과 말, 그리고 자신이 품은 조각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검은 먼저 자신을 벤다. 이 길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스스로의 안일함과 타협이라는 것을 이제 조금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무장 모래 위를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10년 동안 다른 길을 걸어온 사형제는 서로가 선택한 길을 부정하지도 완전히 받아들이지도 못한 채 마주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연서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언젠가 강호의 재판이 열릴 것이라는 생각. 10년 전 멸문과 오늘의 독살. 그리고 그 사이의 빈칸을 모두 올려놓고 따져 묻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는 예감. 그 자리에서 자신은 총풍검문의 제자로 서고 싶다고. 어느 깃발 아래가 아니라 사부의 검로 위에 서고 싶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해왔다는 사실을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강진우 역시 언젠가 그 자리에 회맹의 검으로 서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장 안에서 혹은 분소의 대표로 그때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자리에 서게 된다면 검끝이 마주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 약속만큼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먼저 칼을 겨누는 쪽이 둘 중 어느 쪽도 아니기를. 큰 소리로 약속을 주고받지는 않았습니다. 그 정도 말은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청풍산에서 함께 수련하던 시절 검끝의 떨림만 보고도 서로의 상태를 읽어 내던 때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묵묵한 동의가 오늘 이 만남의 전부였습니다. 연무장을 빠져나올 때 햇빛이 다시 눈을 찔렀습니다. 담장 너머로 도시의 지붕들이 이어져 있었고 그 뒤편에서는 강물이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연서우는 허리춤의 검을 조용히 만졌습니다. 둘째 사형은 회맹의 검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청풍검문의 길을 택했습니다. 둘 다 10년 전 멸문의 밤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서로 다른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사형이 다른 길 위에 서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오늘 연서우가 해야 할 첫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앞으로의 검로를 어떻게 바꿀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때까지 그가 걸어갈 발자국만큼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 그것이
사부가 남긴 검을 쥔 제자로서 더 미룰 수 없는 일이라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회맹분소를 나와 언덕길을 내려올 때 연서후의 발걸음은 잠시도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사형과 나눈 짧은 대화는 이미 끝났지만 말의 여운은 여전히 가슴 안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길 위에 서기로 한 선택, 회맹의 깃발 아래 남겠다는 결심과 청풍검문의 이름으로 밖에서 진실을 찾겠다는 다짐이 맞부딪힌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분소 담장 너머로 도시의 지붕들이 보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관문, 표국, 유월루, 혈사교까지 저마다의 이유로 칼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멸문 기록과 제조사 보고를 사라지게 한 손 역시 그 지붕들 아래 어딘가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연서우는 허리춤의 검을 조용히 만졌습니다. 사부가 남긴 칼자루의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객잔으로 돌아오자 진무겸이 먼저 그를 맞았습니다. 오래된 창을 벽에 기대어 두고 마루에 앉아있던 그는 서후의 표정을 보자마자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낙수표국에서 온 서찰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도시에 들어온 낯선 무리들의 동향, 회맹 분소와 관문 기록각을 번갈아 드나드는 인물들에 대한 짧은 보고였습니다. 서우는 이름 몇 개의 눈길을 멈추었습니다. 멸문 공문이 회수되었다는 기록에 찍힌 담당자, 제조사 보고, 봉인 명령을 내린 인물, 최근 독세가와 유올루에 동시에 사자를 보낸 관문관리, 모두 같은 줄기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서찰 끝부분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밤 강가 창고에서 비밀 회합, 낙수표국 사람 특유의 간결한 필체였습니다. 서우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멸문과 제조사, 독과 장부를 한 번에 줄로 묶을 수 있는 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더 오래 머물다가는 그 줄에 본인의 이름까지 얹히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진무겸은 서찰을 접어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오늘 밤 강가 창고로 갈 것이냐고 묻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창자루를 다시 어깨에 걸치며 누군가는 길 위에서 눈을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말을 짧게 남겼습니다. 안과 밖, 문 안과 문 밖을 지키는 역할은 이미 자연스럽게 나뉜 지 오래였습니다. 해가 기울자 도시는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술집에서는 비파 소리가 흘러나왔고 밤장수를 부르는 목소리가 골목을 메웠습니다. 연서우는 인파를 피해 강가 쪽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강을 따라 이어진 창고, 지대는 낮에는 짐을 싣고 내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밤이 되면 일부만 불을 켰습니다. 남은 곳은 모두 어둠과 파도 소리만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서찰에 적힌 창고는 강이 굽이치는 지점에 있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부는 자리, 물 한 개가 얇게 떠오르는 자리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곡물 창고처럼 보였지만 창살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과 낮은 말소리가 평범함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서우는 문이 아닌 벽을 택했습니다. 낡은 판자 사이의 틈을 찾아 몸을 붙이고 안쪽 기척을 먼저 살폈습니다. 안에서는 세 사람의 목소리가 번갈아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관문의 말투를 지닌 관리, 한 사람은 회맹의 예법에 익숙한 무인, 마지막 한 사람은 상인처럼 숫자와 물량을 따지는 억양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독세가와 유올루, 표국과 혈사교의 이름이 낮게 오르내렸습니다. 그들은 10년 전 멸문을 설레라고 불렀습니다. 제조사 보고를 봉인한 일을 정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청풍검문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증한 집, 검을 뽑지 않은 문파 같은 말로 둘러갔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선례를 만들 때라고 한 사람의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독을 한 번 더 쓰더라도 강우의 균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연서우의 손이 저절로 검자루를 찾았습니다. 멸문의 밤을 단지 한 줄의 선례로 부르는 입, 제조사를 봉인한 일을 정리라 부르는 입, 그 앞에 서서도 칼을 뽑지 않는다면 이후 어떤 말을 하더라도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문을 걷어차지 않았습니다. 먼저 얼굴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청풍검문을 멸문으로 몰고 간 손과 얼마나 가까운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지, 그가 몸을 조금 더 굽히려는 순간 등 뒤에서 아주 작은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강가 바람과 파도, 소리에 묻히기 쉬운 발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낙수표국에서 길을 배운 사람에게 그 정도는 충분히 들릴 만큼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서우는 몸을 살짝 비틀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빛 하나가 번졌다가 사라졌다. 짧게 켰다 끄는 신호등불. 누군가가 창고 주변을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가 숨을 고를 새도 없이 뒤쪽 어둠에서 날선 기운이 훅 다가왔습니다. 얇은 검날이 공기를 베며 목덜미를 향해 들어왔습니다. 서우는 허리를 낮추어 몸을 굽히고 동시에 손을 뒤로 뻗어 사부의 검을 뽑았습니다. 쇳소리가 어둠 속에서 짧게 울렸습니다. 두 검끝이 창고 벽을 스친 채 맞부딪혔습니다. 처음 마주친 검로는 회맹의 것이었습니다. 정석대로 힘을 실어 내려치는 대신 상대의 반응을 시험하는 가벼운 찌르기와 배기가 이어졌습니다. 어둠 속에 적은 서우를 단번에 배려하기보다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먼저 가늠하는 쪽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입을 통해서도 확인이 왔습니다. 낮은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흘렀습니다. 청풍이라는 이름, 유홀루, 독세가, 회맹 분소. 그 모든 단어를 한 줄에 얹어 묻는 말이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움직이는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연서우는 길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칼끝으로 자신의 의사를 대신했습니다. 사부에게 배운 검로가 어둠 속에서 펼쳐졌습니다. 한 번 돌아들어 상대의 중심을 잃고 비켜나가면서 빈틈을 살짝 긁어내는 길. 어둠은 검끝의 움직임을 덮어 주지 못했습니다. 적의 옷깃이 살짝 찢어지고 팔뚝에서 얕은 피가 튀었습니다. 상대는 그제야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시험이 아니라 제거를 목표로 한 검로로 바뀐 것입니다. 발놀림이 낮아지고 칼끝이 점점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회맹의 공식 문장을 옷깃 안쪽에 숨긴 자답게 그의 검에는 다듬어진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서우는 그 힘 뒤에 있는 신념을 느꼈습니다. 강호의 대세를 지키기 위해 몇몇 진실쯤은 덮어도 된다고 믿는 자의 검. 멸문을 설레라 부르는 말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인 자의 칼끝이었습니다. 그 신념과 마주한 순간 연서우의 검끝도 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록을 추적하는 자로서 되도록 피를 적게 묻히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밤은 달랐습니다. 검을 뽑지 않으면 다시 누군가의 문파가 누군가의 집이 숫자와 선례로 사라질지도 몰랐습니다. 청풍검문이 당한 일을 다른 이름으로 반복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창고 벽을 따라 이어지던 두 사람의 발자국이 마침내 강가 모서리에서 멈췄습니다. 뒤에는 물, 앞에는 적. 물러날 곳은 없었습니다. 회맹의 검끝이 정면으로 들어왔습니다. 관문과 회맹, 상부의 명령을 등에 업은 칼이었습니다. 그 칼끝에는 질서를 위해서라는 말이 실려 있었습니다. 연서우는 사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검은 먼저 자신을 뺀다. 질서라는 이름으로 타협하려는 마음, 진실을 보면서도 눈을 감으려는 습관, 그 모든 것을 자기 안에서 먼저 뺀 뒤에야 남의 칼과 마주 설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회맹의 검로를 정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청풍검문의 곡선으로 비켜나갔습니다. 칼끝이 서로 스치며 불꽃을 튀겼습니다. 그 순간 둘의 신념이 검끝에서 마주쳤습니다. 하나는 강호의 안정을 위해 진실을 조정할 수 있다고 믿는 칼, 다른 하나는 진실을 외면한 안정은 결국 더 큰 피를 부른다고 믿는 칼이었습니다. 짧은 호흡 사이에 수십 번의 공격과 수비가 오갔습니다. 검끝이 어둠을 가를 때마다 10년 전 멸문의 밤이 겹쳐 보였습니다. 회의장, 도장, 봉인, 회수, 지워진 글자들이 칼끝을 타고 되살아났습니다. 연서우는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베어낼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눈앞의 칼끝만큼은 꺾어야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생각보다 소리 없이 찾아왔습니다. 회맹의 검이 다시 한 번 깊게 파고들며 목을 노릴 때 서후의 몸이 반 박자 빠르게 옆으로 미끄러졌습니다. 허공답보로 비켜나가며 동시에 아래에서 위로 치받는 검로를 펼쳤습니다. 상대의 손목을 정면으로 자르지는 않았지만 힘줄을 스치는 정도의 배기가 들어갔습니다. 쇳소리와 함께 회맹의 검이 떨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옷소매 안에서 피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우는 마지막 한 칼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검끝을 목 앞에 두고도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이 칼로 잘라야 할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그가 등에 업은 신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대의 입에서 짧은 말이 흘렀습니다. 상부의 명. 제조사를 다시 꺼내려는 모든 시도는 차단하라는 명령. 멸문 관련 기록을 뒤쫓는 자는 누구든 예외 없이 처리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 말은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연서우가 추측으로만 알고 있던 줄에 비로소 피 냄새가 섞인 증거가 더해진 셈이었습니다. 멀리서 사람들, 기척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고 안의 회합이 끝날 시간이 다 되어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서우는 더 머물지 않았습니다. 회맹의 검을 발치에 남겨둔 채 강과 어둠 속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뒤에서는 쓰러진 자의 숨소리가 거칠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숨이 끊기지 않을 정도의 상처만 남긴 것. 그것이 오늘 밤 그가 선택한 선이었습니다. 강을 따라 걸어 나오면서 연서우는 자신의 검끝이 처음으로 누군가의 신념과 정면으로 부딪혔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종이와 말, 장부와 빈칸을 상대로 싸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칼을 든 자들, 자신이 믿는 정의를 내세우는 자들의 검끝과 겨뤄야 했습니다. 언젠가 강호의 재판이 열릴 때 그 자리에 서는 이들은 모두 자기만의 신념을 들고 나올 것이었습니다. 회맹의 검, 관문의 도장, 세가의 문장, 사교의 교리, 하오류의 장부, 그리고 멸문당한 문파의 이름까지. 오늘 강가 창고에서 부딪힌 칼은 그 재판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연서우는 검을 집어넣었습니다. 칼자루가 손 안에서 조용히 식어갔습니다. 피 냄새는 강바람에 희미해졌지만 검 끝에 남은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걷게 될 길 위에서는 진실을 가르는 칼과 질서를 지키려는 칼이 계속해서 맞부딪힐 것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느 선에서 멈출지, 어느 신념을 끝까지 지킬지 스스로 선택해야 했습니다. 검 끝에서 부딪힌 첫 번째 신념의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여우는 앞으로 이어질 길 위에서 오랫동안 검 끝을 무겁게 만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강가 위에서 부딪힌 것은 검날만이 아니었습니다. 질서를 지키려는 검과 진실을 묻는 검이 서로의 가슴팍을 겨누며 끝내 한 번의 길을 나누었지요. 그러나 진실은 아직 완전히 말해지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그 밤의 기록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하는 문제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호의 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곧 이 무협 세계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구독으로 다음화 청풍검로 제오부 검로의 끝에서를 먼저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